자, 부가세법이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맞도록 창출하기 위해서 쓴다는 조건이 맞도록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매입세액 공제받는다는 건 내가 최종 소비자의 단계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업자의 단계인 거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세금을 더 부과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사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여기 간주 공급의 내용은 그 직매장 반출이라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에 전혀 기여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세법 규정에서 처음부터 그럴 거면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명시까지 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고 우리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징벌 효과를 더해서 우리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시장이 판다면 발생하는 세금 있죠. 그 부가가치세만큼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건데 그리고 시가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저와 같이 세법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모든 세법은 시가를 따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들어가기 전까지 장부에서는 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왜 원가 이야기하고 원가를 모르면 공정가액이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그 장부에서는 내가 사오면 취득 원가고 팔면 매출 원가인 거예요. 내가 사왔을 때에 내가 준 돈을 적어놓고 내가 팔면은 팔면서 받은 돈도 쓰지만 내가 파는 물건을 장부에서 지우기 때문에 원가가 움직이는 건데 그럼 그 세법은 우리 회사가 얼마에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일이 기업마다의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무조건 시가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서로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 거래 가격이 측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가를 따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에서도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한다면 내 물건을 사온 금액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판 게 아닌데 팔았다고 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줄 대상이 없죠. 과세 거래를 했다는 증빙들 우리 세금 계산서라든지 자 그럼 우리 간주 공급을 보면 자 자가 공급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이 본인한테 팔아버린 걸로 해서 시가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아버렸다고 하는 종류를 보면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고 표현이 적혀 있죠. 전용이라는 건 처음부터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사 표현이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규정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 놓고서 그 용도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으로. 그렇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공제받은 물건을 시가로 팔아버렸다라고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를 이야기했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하는 재화도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세법 조문에서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세법 서식 종이 같은 거 있죠. 거기에는 아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적으로 세금 신고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데 세법 조문에서는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업무에 쓴다라고 하는 건 영업용이라는 세법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우리가 영업용으로 인정하는 차량은 렌트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우리 그 길거리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히어스로 되는
그 번호판 한글로 되어 있는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 차량들이에요. 영업용 차량이라는 거예요. 우리 렌트카 빌리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 택시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들은 매입세 공제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차고, 그 차 수리하는 건 그 차들은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차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과세품을 파는 회사지만 영업사원이 그 거래처 다닌다고 사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영업활동에만 쓴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다 비영업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소형승용 차라는 표현이 자동차 회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소형승용 차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소형승용 차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뭐 중형, 중준형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다가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되니까 오해를 해서 표현을 이제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고 명시를 다시 정확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1000cc 이하 차량은 매입세 공제해 준다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경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매입세 공제도 허용해주고 전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차량들 있죠. 그 차에 사용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건 그럼 그런 차량이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게 되면 그걸 팔아버렸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은, 이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개하고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사업자가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내고 했을 때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실질적으로 판 건도 아니기 때문에 뭐 팔았다고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한쪽엔 매입세액만 있고 한쪽엔 매출세액만 있어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시기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돌려받는 걸 너무 늦게 돌려받게 되겠죠. 그 부당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업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직매장 보낼 때에 공장에서 원가로 직매장으로 보내게 되면 공장은 물건 사온 가격만큼 매출 가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본전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낼 게 없어지게 되고 환급받을 것도 없을 거고, 그럼 직매장 입장에서는 물건 사온 게 아닌데 사온 걸로 증빙을 받으면, 원가로 받으면 그 차이 나는 이익만큼만 부가가치세만, 부가가치만의 10%만 납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세액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직매장에서 한 번에 몰아버릴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판 걸 안 판 거지만 판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우리 원가를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다른 사업자 등록 형태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그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이유가 없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도 한 군데서 세금을 다 낼 거고, 납부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아서 신고 납부도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는 건데, 근데 실수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하는 곳에서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버리면 그냥 간주 공급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간주 공급을 적용하나 적용하지 않으나 징수하는 세금은 사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니까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인적 공급이 있는데, 이 개인적 공급은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매입세 공제받아서 매출세액을 창출하겠다라고 한 물건들을
우리는 우리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방금 개인적으로 썼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매출세액 창출 안 하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공제 받아서 그걸 개인적 용도로 써버리면 이건 그냥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시가로 팔아버렸고, 그렇다고 대표이사나 직원한테 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징빙이야라고 하면서 세무회사 발행해 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개인적 공급에서는 제가 어제 작업 3종 세트라고 표현했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직장체육대회나 직장연예비, 지금은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직원들이 애사심이라는 게 좀 많이 옛날에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중요하지 회사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는 그 효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 같이 좋은 환경 만들어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사 매출세액 창출하는 데 기여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회사 없어지고 뭐 본인 백수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사회 풍토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일단 세법에서는 매출세액 창출하는 데에 기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얘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사업상 증여가 있죠. 사업상 증여는 접대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접대를 통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은 세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하고 관련된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 건 접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거래처한테 줘버리게 되면 그건 사업상 증여로 해서 간주 공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우리 회사가 그 견본으로 타 사업장에 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혹은 우리 불특정 단소에게 광고 선전, 우리 회계로 광고 선전비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는 그 더 큰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폐업시 잔존 재화는 우리가 폐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과세 사업자는 물건 팔려고 매입세 공제받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잘못한 건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비사업자로 바뀌어요. 비사업자로 바뀐다는 건 그 물건을 판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재고 자산들은 전부 다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영업활동에 쓰려고 자동차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사면서 우리 매입세액 공제 받았겠죠. 그럼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해줬을 거잖아요. 매출 사업에 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해줬던 거지만 얘를 내용연수까지 다 안 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내용연수 중에 남은 비율만큼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공제받았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할 건데, 제가 분홍색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래 차량 운반부 보면 막 25% 이과세기간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게 얘 사왔을 때의 그 금액 가지고 얼마 동안 썼고 이런 걸 빼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판 거다라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폐업시 잔존재화의 계산은 사실 이론에 어쩌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설명을 안 하는 건데, 우리 사업상 증여라든지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우리 부가가치세 그 매입 매출점표라는 실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저와 같이 회계 처리도 조금 봤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담보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든지 혹은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국세징수법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매, 경매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은 참고 증권을 양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용역은 우리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공급에서는 우리가 그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기준을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고 일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계선을 나눈다고 하면 지효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면 우리가 자재를 부담을 했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고 전혀 자재를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술만 제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될 거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효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론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는 게 용역의 무상 공급은 모든 원칙적으로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은 이거는 시가로 우리는 팔아버린 걸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부수재화의 용역은 우리는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고 했죠. 그죠?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이 동시에 제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주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라면 전부 다 재화의 공급의 기준에 따라가게 될 거고, 주된 거래가 용역의 공급이라 그러면 용역의 공급을 주된 거래에 따라서 전체를 처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그림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국내 사업자가 우리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물건을 수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외국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물건 대가를 지급을 하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한테 대가를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외국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 그 회사한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구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구역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직 재화의 수입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 A 거래에 보면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반입하는 건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아직 과세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세구역 안에서 자 이제 이렇게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D 위치 있죠. 이때가 이제 우리는 수입을 하는 걸로 볼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위치 있죠. 보세구역에서 D로 나가는 이 위치, 이때가 우리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에 이제 우리는 수입을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도는 우리 국경조세 조정 때문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각자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물건을 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구역은 우리 세관장이 있죠. 세관장의 역할은 우리 관세를 원래 받는 건데
근데 세관장은 관세만 받는 게 아니라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전부 다 받아요. 그런데 세금 부가가치세까지도 거래 징수를 해서 우리 세관장이 세무서에다가 그걸 넘겨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고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시간이니까 물건을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과세 사업자예요. 내가 과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주면 내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럼 억울하잖아.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줘야지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줬다는 증빙 서류를 받았죠. 그 서류가 뭐였죠? 세금계산서였죠.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줘요. 그러면 세관장이 나한테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이건 세관장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 부가가치세는 사실 내가 줬던 이 대가의 10%가 아니고 세관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 세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낼 수 없어요. 다른 그 주된 세금 내는 거래에 있는 거에 같이 기생처럼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번 달에 술 한잔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그 술에 교육세도 붙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건 혼자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죠. 그런 걸 부가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세금들도 전부 다 합쳐서 그거의 10%를 계산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뭐 명품 가방 같은 거 수입해 보신 적이 그 외국에 사가지고 들어오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관세 정리할 때 내가 얼마에 샀는지 영수증 달라고 하나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의 과세 가격이 있어요. 이 물건은 얼마니까 관세 얼마 붙인다가 정해져 있지 내가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관심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건데 일일이 얼마 샀는지 체크하고 영수증 나라마다 다른 거 확인하고 그런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의 10%를 달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러면 그 1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 적혀 있는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 받았다, 돈 받아 부가가세 받았다는 증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에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게 등장을 하면 일단 여러분은 수입하는 거고 세관장이 증빙을 발행해 준 거구나. 그럼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면 12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만들려고 가상의 금액으로 1,200만 원짜리 물건이었다라는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 세금계산서에. 그래서 120만 원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럼 우리는 물건 가격은 외국 회사에 주는 거예요. 대가는 세관장한테는 부가가치세만 주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쓸 때도 수입세금계산서 받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만 주고 세금계산서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게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참고로 가하고 나가 보세구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 있죠. 우리 보세구역 안에서도 컨테이너로 옮겨주고 안에서 물건 팔고 막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거는 또 특이한 거래가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반 과세 거래로 보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이든 영리의 공급이든 여기 가나끼리 주고받는 그림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 과세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재화의 수입이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D거래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가로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에 관세, 과세 가격, 그리고 또 거기에 관세, 거기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자, 지금 이것들 있죠. 이것들을 다 곱하기 10%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세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만 거래 징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게 수입 세금 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그 과세 거래라고 제가 말한 게 세 가지였죠. 세 가지라는 게 하나는 재화의 공급, 그 다음은 용역의 공급, 그 다음은 재화의 수입. 그럼 용역의 수입도 있는데 과세 거래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건데, 자, 만약에 외국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만지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물건은 세관장이 얼마짜리다고 찍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몇 명의 머리를 자를 거며 한 번 자를 때 얼마 받을 거냐 하면서 미리 세금 받고 빼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세법법전에 명시는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래 여러분들이 그 병원이나 이런 원무과 가서 일하시면 그 대리납부로 해서 MRI 기계 고치러 온 곳에 면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용역에 수입해가지고 부가세를 대신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 얘가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세 개가 있으니까 우리 용역의 수입은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빠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다음에 공급 시기라고 있죠. 자, 이 공급 시기라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급 시기라는 게 우리 어제 공부했던 예정 신고 기간, 확정 기간 이런 기간 안에 걸려 있을 때에 그 신고할 때에 같이 넣어서 신고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자, 이 날짜가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실기할 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일자가 되는 기준이 공급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린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급 시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물건 팔 때요.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라서 같이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고 하는데, 저도 전자세금 계산서 쓰기 전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 줄 때 보면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죠. 그럼 걔를 박스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제 옆에 박스가 입만 열어둔 상태로 쫙 깔려 있고 제자리에 박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물건에 대한 것 검수도 제가 한 후에 세금 계산서를 써서 칼로 박스를 찢었을 때에 그 종이가 안 찢기는 위치 안에 잘 붙여서 같이 동봉을 하고, 재고도 제가 입력해야 되니까 재고 나가는 거 출고도 정확하게 보려고 쓰고 나서 박스 밖에 크게 보이게 세금 계산서 제중이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한마디로 물건을 보낼 때 넘기는 걸 인도한다라고 하죠. 인도 시점이 공급 시기인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인도할 때 넘길 때 그 세금계산서 그날 작성 일자로 해서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작성 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지금은 물건 보내는 거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보내는 거하고 좀 느낌이 좀 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정확한 인도 시점을 파악할 때 쓸 거예요. 자,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이용이 가능할 때, 그리고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데 우리가 팔았다고 이제 서로 인지할 수 있을 때 있죠. 그때를 일반적인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보면,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적혀 있는데, 이제 세법에서 할부라고 할부 판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말 없으면 단기 할부 판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는 이 아래 3번에 보시면 장기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단기 할부 판매를 이야기하는 건데, 세법에서의 장단기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아니고 그냥 1년이에요. 12달 초과되면 장기, 그 이내면 단기. 그럼 그냥 우리가 돈 받고 팔든 돈 안 받고 회상으로 팔든 단기 할부로 팔든 그냥 위에 일반적인 공급 시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 넘길 때에 그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발한 조건부나 동의 조건부나 기타 조건부나 혹은 기한부 판매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우연히 집에 하루 있다가 비대 하시는 분이 룰루 비대 있죠. 그걸 한번 써보래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거기 서 있는 여성분이 자기 실적이 있어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좋은 마음에 썼는데,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설치하시는 이제 기사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게 계약서에 사인하라 그러길래 저는 그냥 써보라는 줄 알았는데 15일 이내에 이제 그걸 철거를 안 하면 15일부터는 그 렌탈에서 쓰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기한이 15일이죠. 그럼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자기들이 나한테 매출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부가가세법도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건부 판매니까 기간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렇죠? 사실 그 글자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15일 이내 내가 집에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사장님한테 미안하다고 관까지 딱 빼셨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5만 원 드릴 테니까 수고비 그냥 철거하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사장님 처음에 당황하시더니 내가 돈을 주니까 자기도 미안한지 다시 돈 돌려주면서 무슨 마음인지 안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런 조건들 있죠. 그럼 그래 상대방도 그 상대방이 물건 판 사람은 이런 계약의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가 이제 우리 공급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를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 보면 우측에 적혀 있는 표현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럼 할부에서 받기로 한 때라는 말은 계약서에 할부 대금 지급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받기로 한 때라고 말하는 건 그럼 할부면 한 번이 아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36개월 할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기 할부라는 게 확실하죠. 36개월이면 인지되시죠? 그러면 돈을 36번 100만 원씩 36번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매달 1일 날 받기로 했으면 매달 1일 36번이 받기로 한 때잖아요. 그럼 그 36번이 전부 다 공급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기 할부 파면은 똑같은 3,6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매달 1일 날 주기로 하고 10개월 할부를 한 거예요. 한 달에 360만 원씩. 그러면 그때는 우린 단기 할부 판매니까 인도했을 때 한 번이라는 거예요. 둘이 조건이 완전 다르죠. 그죠? 얘는 인도했을 때 한 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을 단기로 하게 되면 인도했을 때 한 번이고 장기로 했을 때는 우리는 계약서에 받기로 한 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다면 10개월 할부도 한 방에 공급시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3,6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런데 장기 할부인 경우에는 36번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36번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뭐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그러면 장기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 대금 내는 만큼만 세금계산서 날라올 거예요. 리스에서 끼면 계산서가 날라올 건데, 근데 단기로 하게 되면 한 방에 다 날라올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발행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네 번째는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는 건 계약에서 뭐 뭔가를 우리가 줄 때 몇 퍼센트 내가 주거나 만들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하면 얼마 주고, 이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계약금 며칠 날 주고 중도금 며칠 날 주고, 이런 표현 쓰는 것들 있죠. 그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이잖아. 그 날이 각 부분을 주기로 한 때죠. 그 부분, 계약금 언제, 중도금, 그 날짜들이 각각 다 공급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받기로 주기로 한 날만큼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 그리고 우리 전기도 재화라 그랬죠. 근데 전기도 우리 구획을 나누고 전기를 끊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계약서를 쓴 일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 이제 전기공사하고 같이 계약서를 써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걸 며칠 날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약정주의를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약정에 적혀 있는 대로 계약서에 며칠 날 주기로 한 그 날짜들이 우리는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이거 끝나고 이 다음 시간쯤 되면, 맞나? 아니, 이 다음 시간인가?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걸 할 건데, 이 과세 표준도 그러면 이 공급 시기 때마다 돈 받기로 한 금액만 발행해 줄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그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걸 약정주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적혀 있는데, 어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그 염색하는 공장이 우리 회사가 주요 자재를 부담해 가지고 그 염료를 써서 천을 염색을 하면 공급 시기는 그 천을 염색을 끝내고 다른 회사로 인도할 때라 그랬죠. 그래서 날짜가 제가 그때 3월 31일 날 다 염색하고 4월 1일 날 주면 4월 1일이 공급 시기라고 말한 애가 넘길 때인 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간주 공급은 뭐 당연히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인데, 자, 폐업시 잔존 재화의 경우에는 얘가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얘는 그 폐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가 사업자인데, 그랬다가 폐업하는 날 비사업자에게 팔아버린 걸로 한다라고 했죠. 팔았다는 날이 공급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폐업한 날이 우리가 공급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판기는 조금 비현실적이지만 자판기에서 돈을 뺄 때, 그 현금을 인치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옛날에는 정말 비현실적인데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기계에서 음료 개수 집어넣은 것부터 돈 동전 한 개 빠지고 들어오고 한 것까지 거의 컴퓨터 기계에 시간까지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대요. 그리고 그걸 자기 집에서 봐요. 세상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전기 코드 있죠? 우리 220V 그 돼지 코드 두 개 있는 거, 거기에 인터넷이 같이 흐른대요. 그게 POE라 그랬나? 그래서 그냥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일반 전기 안 흐르는 데 있죠? 그러면 그 전기 코드에 그게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그 기계를 꽂아버리면 인터넷이 된대요. 그래서 코드 두 개 있으면 한 개 꽂고 한 개 자판기 꽂으면 그 자판기의 정보가 그 무선 타고 집으로 다 온대요. 세상은 어마무시한 세상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집에 홈 네트워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일일이 다 깐 게 아니고 전기선 따라서 인터넷 흐르는 거예요. 그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수출의 경우 볼게요. 자, 수출에서는 우리 동그라미 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한마디로 수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을 국외 외국을 보내는 건 수출이죠. 그럼 수출인 경우 혹은 중개무역 방식은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기적일, 선적일은 배에 실다, 기적일은 비행기 실다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쟁이죠. 그래서 그 무역 영어 하신 분들 보면 과거 옛날에는 배에 실으면 선적했다. 그리고 비행기에 실으면 기적했다고 했는데 지금 무역 영어가 배에 실었던 비행기에 실었던 실으면 그 배든 비행기든 전부 다 무역 영어에서 10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비행기 실었던 배에 실었던 지금은 다 선적했다 쓰더라고.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은 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면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그럼 선적이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출했어요. 물건 오늘 돈을 오늘 받았던 안 받았던 비행기에 실은 날 우리는 부가가치 그날이 공급시기니까 그날 기준으로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것 때문에 공급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가 있는데,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